영화 변호인 보셨나요? 어느 장면이 제일 먹먹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문 경찰이 허위 진술을 받아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허위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것을 강요하면서 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속 그 장면, 조지 오웰이 오래전에 상상해냈던 장면과 겹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회를 믿을 수 없이 정교하고 섬뜩하게 상상해낸 소설가 조지 오웰의 작품 중에서 1984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을 통해서입니다. 빨리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판 기획자 박형경 씨와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네.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조지 오웰의 1984. 네. 1Q84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네, 뭐 헷갈렸습니다. 한기도 예. 1984를 1984 모티브로 삼아서 네.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책인지를 소개해달라는 질문보다는 네. 왜 어떤 맥락에서 아, 들고 제가 나오셨는지를 여쭙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매번 이제 책을 골라서 나올 때 예. 뭐 시의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냥 아무거나 고르진 않고. 근데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네. 두 번이나 보게 됐는데 또 유도치 않게. 두 번 보셨어요? 네, 예. 네. 볼 때마다 좀 뭉클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하는 내용도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고문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1984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에 대한 그 혐오감과 그러면 안 된다 비판 정신을 조지 오웰이 썼는데 네. 굉장히 오버랩되는 게 또 있고 해서 이제 음. 영화랑 같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지 오웰 같은 경우 이게 조지 오웰이 가명이에요. 필명이에요. 원래 그 본명이 에릭 아서 블레어라는 이름인데 이제 스코틀랜드계 그 영국인이거든요. 네. 근데 스코틀랜드계라고 하면 이제 차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게 드러나는 걸 싫어해서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을 썼고요. 오웰은 자기가 살던 집의 그 강가 집 근처 강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릴 적부터 그 스코틀랜드계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좀 받아왔고 또 이제 미얀마에서 경찰관으로 일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때 그 식민지에서 그 전체주의라고 해야 되나 식민 국가에서 그 핍박받는 사람들의 생활, 탄압 네.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제 스스로 노숙자 뭐 구걸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노숙자도 하고 구걸도 하고 아, 핍박을 하는 입장에 네, 있었다가 경찰관이었으니까요. 본인이 이제 혐오감과 죄책감을 느껴서 이제 뭐 돌아와서는 불황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진정한 예. 사회주의 하층민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무슨 뭐 하층 계급에 대한 르포르타주를 쓰려고 하다가 스페인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직접 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적인 사회주의자 트로키주의자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스페인 전쟁 때 그 공산당이 스페인 전쟁의 진실을 왜곡하고 또 부패하는 걸 변질되는 것을 보고 아 좌익이든 우익이든 전체주의는 굉장히 나쁜 거구나. 결국은 전체주의로 갈수록 모든 게 다 똑같이 변하는구나라고 이제 혐오감을 느끼고 뭐 동물농장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두세 살 때까지 거의 이렇게 그 하층민으로 불황자처럼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지병으로 폐결핵으로 굉장히 이제 계속 고생을 했는데 이 동물농장을 쓰고 몇 년 뒤에
이제 이게 1984가 1948년도에 네. 쓰고 있다 이렇게 책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이제 84랑 48을 바꾼 거예요. 20몇 년 뒤로 이제 상정으로 가상해로 쓴 건데 쓰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폐결핵으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요. 근데 이 책은 뭐 만약에 청취하시는 분들도 1984 하면은 읽은 것 같다라고 느끼실 게 네. 워낙 이 책이 이 조지 오웰이 이 동물농장과 그 이외에도 뭐 몇 편을 썼지만 동물농장과 그 1984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지명도를 얻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99년도에 BBC 조사 지난 1000년간 최고의 작가 3위 안에 들었고요. 지난 1000년간 최고의 작가 이 두 작품으로요. 그리고 2009년도에 뉴스위크 선정 역대 최고의 명저 2위.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영향력을 후세에 끼친 작품이고요. 갑자기 1위가 궁금해지는. 이제 1위라기보다 1, 2, 3위라기보다 이렇게 뭐 2개, 3개 안에 들었다 이런 내용일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대단한 작품이고 작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많은 작품들이 있겠지만 뭐 명저들이 있겠죠. 세상에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친 작품은 없고 작가는 없었다라고 이제 칭해지고요. 이제 후세에서도 이 계속 오마주를 바치듯이 영화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되풀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하루키도 아까 1984도 말씀드렸지만 뭐 네. 매트릭스라든지 뭐 오렌지 태엽이라든지 영화 뭐 그런 영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백남준 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자기가 1984년 1월 1일 날 굿바이 미스터 오웰이라는 네. 작품으로 비디오 아트를 또 이렇게 세상에 또 방송을 하거든요. 이제 예. 굉장히 그 이후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또 그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유명해요. 예를 들면 빅브라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 뭐 지금 빅브라더 하면 빅데이터랑 연결해서 정보를 다 통제하고 자기네가 다 장악을 해서 이렇게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네. 독재자라든지 뭐 어떤 뭐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빅브라더가 출연을 합니다. 처음으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여기서 다 유래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미 뭐 빅브라더니 뭐니 막 이제 내용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서 아마 내가 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 이제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네. 일컬어지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랑 그다음에 자야미니의 뭐 우리들이란 작품이래요. 이건 제가 못 읽어봤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우울한 우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 1984를 쓸 때 그 제임스 오웰이 아내가 이제 막 죽었고 사망을 했고 사랑하던 아내가 그리고 본인의 폐결핵이 너무나 심해져서 우울한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더 우울해졌다 본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읽고 있으면 너무나 우울하고 이제 여기에 지구 최후의 인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 정신을 수호하고자 하는 지구 최후의 인간인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이 전체주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빅브라더가 이제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1984년도 이제 그 48년도에 그린 이제 조지 오웰이 그린 세계에서는 전 세계가 세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세아니아 그리고 뭐 유라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미스라는 사람은 오세아니아에 살고 있고 이제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은 런던이긴 한데 체제는 스탈린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소련 같은 체제고요. 그래서 빅브라더가 이제 스탈린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체제의 상징인데 뭐 가상의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죽지 않고 당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존재인 거예요, 빅브라더. 그리고 어디를 가나 큰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다 큰 문구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이냐면 이렇게 뭐 저희 스튜디오 있지만 여기 사방 벽에 텔레스크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그 쌍방향 수신이 가능한 뭐 장치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또 말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스크린에서 CCTV를 피하듯이 우리 지금 현재 CCTV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스튜디오엔 CCTV 없습니다.
CCTV 예. 또 예. 있을 수도 마이크로폰 너무 비싸서. 그래서 마이크로폰도 있고 여기 이제 책에 보면 마이크로폰 그다음에 텔레스크린 그다음에 뭐 사상 경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잠입해서 이렇게 친구인 척하고 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다 낱낱이 본 다음에 고발하고 뭐 이런 사상 경찰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식들 어릴 때부터 이제 아예 성욕이나 어떤 감정적인 것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 아이들은 보통 거의 인공수정으로 낳게 하긴 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서 부모가 딴 생각을 품으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오세아니아의 진리부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과거와 사실을 왜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예, 그 하루 종일 앉아서라고 표현하시니까 좀 웃긴데요. 굉장히 바빠요, 일이. 왜냐하면 과거를 다 날조를 하거든요.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방송에서 계속 텔레스크린에서 지금 오세아니아가 그 유라시아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뭐 승전보를 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동아시아랑 싸웠는데 갑자기 유라시아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빅브라더는 틀리는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계속 유라시아랑 싸워왔다는 것처럼 옛날에 동아시아 싸웠던 기록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바쁘겠네요, 네, 진짜. 진짜 바쁘고 네. 그리고 내부 이제 그 당 공산당이니까 내부 당원이 있고 외부 당원인데 내부 당원 중에서 축출당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놨던 모든 기록을 다 신문이든 다 찾아서 그걸 교묘하게 다 삭제를 해요. 또 뭐 그런 식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고 바쁘겠어요. 네, 네. 생각만 해도.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지금 저희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하듯이 말로 합니다. 어. 계속. 그래서 말로 하고 기존의 기록들은 그 기억통이라는 곳에서 이제 집어넣으면 그 기록이 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갖다 집어던지면 이제 뭐 잘라져서 없어지는데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스미스는 본인이 계속 과거를 왜곡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으로서 이렇게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계속 혼돈을 겪는 거예요. 어느 게 사실이지? 사실은 옛날에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오세아니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검열하도록 이중사고라는 거를 이제 교육받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과거를 다 지워야 되잖아요. 스스로 검열해서 그 기억을 지워야 돼요. 근데 그거에서 혼돈이 오고 과거를 조금씩 기억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본인이 그런 거를 들키게 되면 바로 쥐두새도 모르게 숙청이 되거든요. 숙청이라는 게 공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없어지면 또 과거 기록이 삭제되면 이 사람은 아예 없었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이제 그 당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대 슬로건이 있는데 진리부에 전쟁은 평화, 자유는 속박, 무지는 힘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를 지배한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그리고 현재를 지배한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섬뜩한 얘기예요. 네. 네. 그렇죠. 과거를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할 수 있고 또 현재를 지배한 자가 과거를 지배하니까 현재를 지배하면 미래까지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당의 슬로건입니다. 진리부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 스미스가 하는 일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왜곡할 때도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이렇게 해서 네. 마이크 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 이렇게 자기 방에 사각지대에서 그 텔레스크린이 안 보이는 이렇게 원래 벽장에 있어야 될 장소인데 거기가 이렇게 사각지대거든요. 거기 안에서 일기를 씁니다. 글씨를 언제 써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일기를 쓰는 거 자체도 바로 숙청 대상이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기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일기를 쓸 때도 이제 여기 이 조절이 굉장히 대단한 게 오세아니아라는 이 그 가상의 세계에서는 신어라는 거를 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 언어라는 게 뭐 영어다. 예를 들면 영어면 언어를 다 삭제를 해요. 그 굿의 반대말에 배드면 배드라는 말을 없애는 거예요. 네. 없애고 왜 그렇게 되냐. 그냥 언굿 하면 되는데. 그리고 원더풀 뭐 너무 좋아 이런 것도 그냥
플러스 굿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굉장히 압축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막 풀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유를 할 때 언어를 가지고 사유를 하는데 언어를 축소하고 삭제를 하면서 아예 그 사유할 수 있는 디딤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계속 단순화되고 그냥 그 텔레스크린이나 이런 방송에서 떠드는 대로 계속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이렇게 교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일기를 쓰는 작업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어를 교육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의 언어로 글을 몰래 쓴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으니 본인도 굉장히 두렵고 아 나는 숙청 대상이라는 걸 이제 당연히 무조건 숙청 대상인데 그러기 전에 그러면 자기는 이걸 쓰고 자살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자살할 용기는 또 없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냥 수정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수청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죽는 게 나은데 또 죽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읽어주고 싶은 게 이 사람이 일기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좀 눈물겨운데 네.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아직 이런 데 살고 있지 못한데 그 조지 오웰이 미래에는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며 썼을까라고 하는 장면인데 일기에다 이렇게 씁니다. 미래에게 혹은 과거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저마다 개성을 드러내며 결코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시대에게 진실이 살아있고 한 번 일어난 일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시대에게 획일적인 시대로부터 고독의 시대로부터 빅브라더의 시대로부터 이중사고의 시대로부터 축복이 있기를 하고 읽겠습니다. 근데 참 읽으면서 좀 울컥하기도 한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실이 살아있고 한 번 일어나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변호인 영화를 보면서 좀 이렇게 울컥하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스미스가 결국은 숙청 대상에 대해서 끌려가서 사장 경찰한테 이제 밝혀져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거든요. 근데 네. 그 변호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이제 학생이 독소 토론하는 학생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처음에는 계속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막 2 더하기 2는 5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5도 명제로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근데 계속 4인데 왜 5라고 하느냐.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럼 나 엄청난 고문을 하니까 정규 고문도 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밥도 안 먹이고 해골처럼 막 사람이 변하는데 알겠다. 그럼 온지 잔지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했더니 이 고문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정규 고문을 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가 5라는 신념을 가지라는 거죠. 네, 그냥 진심으로 믿어야 예. 되는 거예요. 근데 변호인에서도 보면 거짓말을 막 쓰는데 거짓말이라도 써야지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라라고 계속 강요를 하잖아요. 그 학생한테. 그러니까 그냥 수청하면 될 것을 아니면 너는 이 반역자야 내지는 뭐 이렇게 하면 수청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이기 전에 이제 그 고문한 사람이 그래 너는 죽을 거지만 네 머리를 다 개조하고 죽일 거다. 너는 빅브라더한테 충성하는 사랑하는 인간 지금 너 인간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지구 최후의 인간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너를. 하지만 너는 생각이 바뀔 것이고 그 생각이 다 바뀐 다음에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생각이 다 바뀌어요. 몇 달 동안의 고문을 통해서 정말 이 스미스는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총살을 당하거든요. 마지막 장면이 난 빅브라더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장면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슬픈 장면이 이 이제 일기를 쓰면서 본인이 이제 죽겠구나 자살을 해야 되나 뭐 숙청이 언제 될까 이러면서 이제 그 전전긍긍 할 때 사상 경찰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맴도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보면 막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자기 쪽지를 전해주는데 그 쪽지를 이제 몰래 이제 드디어 숙청을 이런 식으로 알려준 건가가 왔는데 그 쪽지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여자인데 자기는 늙은 남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내가 왜 죽을 생각을 했지? 사랑해야 되는 이 여자를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면 이 여자가 달아날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랑 어렵게 약속을 정해서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네들의 비밀 아지트까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는 굉장히 당에 충성하는 것처럼 열혈 당원처럼 보이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그 당이 말하는 슬로건 따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일하고 다만
이제 성욕 같은 거를 인간의 개인적인 본능 같은 거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하고 다 성관계를 가지고 막 자기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대신에 열심히 당 생활을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결국 이제 우리 이러다가 둘 다 수청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여자가 만약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 우리는 서로를 고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남자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자인 줄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정신은까지 점령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발을 할지언정 서로. 근데 결국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스미스는 마지막에 여자를 막 고발하고 그 여자가 성관계 맺은 남자까지 다 고발하고 다 온갖 걸 고발했지만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버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고문 정말 참기 어려운 고문에서 그 여자를 버려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까지 버리게 돼요. 철저하게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제 그렇게 고문을 당한 다음에 풀려나요. 풀려나서 죽기 전까지 이제 무슨 술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카페에 가서 앉기만 하면 술을 막 따라주는 거예요.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호사인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그 줄리아랑 마주치는데 서로 정말 몰골이 상해서 그 아름답던 여자가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고 뚱뚱해지고 막 그 버들가지 같던 허리가 막 뻣뻣한 강철가지 벗겨 막 이런 여자를 만나요. 얼굴도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고. 근데 서로 간에 너무나 이제 온갖 감정이 있겠지만 스미스 자체는 그 여자에 대한 어떤 감정도 이제 옛날에 사랑했던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얘기를 해요, 줄리아가. 우리가 서로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만 가봐야 되겠다. 둘이 같이 있어도 아무도 이제는 뭐 감시도 안 해요. 두 사람은 이미 이제 교화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네. 뭐 둘이 사랑을 나눌 때 자주 듣던 노래인데 울창한 밤나무 아래 나 그대를 팔고 그대 나를 팔았네 이런 노래가 다시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둘은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지오일도 어떤 식민지 뭐 경찰도 하고 본인 하층 생활도 하고 공산주의도 겪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체화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썼겠지만 이제 예. 그 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의 비통한 국면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둘이 이제 정말 서로의 망가진 모습을 확인하고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스미스는 심지어는 그 여자를 처음에 바래다 줄까 하고 지하철까지 조금 쫓아가다가 빨리 그냥 카페 가서 술이나 마시고 싶다. 더 이상 쫓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슬슬 멀어지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두고 카페에 와서 이제 술을 마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아까 이 사람이 진리부에 근무하는데 애정부라고 이제 뭐 총사라고 뭐 이런 곳인데 애정부로 가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이제 너무나 순결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그 빅브러더가 얘기하는 그 슬로건 아래서 이제 그 총살도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를 때 뒤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의 그 변호인 네. 보면 이거 보셨죠, 영화. 네. 참 그나마 낙관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실제 영화 보고 나서 제가 이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와 영화가 어느 정도까지 닮았는가를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변호사가 이제 잘해서 뭐 증인도 나타나고 증인이 실제로는 없었고 그리고 뭐 2년형이 된데 5년 6년의 중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중형을 받고 이런 이제 장면이잖아요. 근데 좀 우울한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밝게 끝났는데 네. 이제 이 소설을 딱 이제 다 마치고 책을 덮으면 우리 세계가 지금 그 조지 오웰이 48년도에 이 책을 썼지만 뭐가 나아진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심지어는 뭐 전체주의나 아니면 독재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이 뭐 페이스북에 소송을 건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엄청난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를 장악하는 게 그 권력인데 이제 일반인들이 사생활을 올리거나 이런 데이터 같은 걸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를
본인들이 다 무단으로 사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조작하고 해서 어디 이익에 이용한다거나 뭐 이렇겠다 그러면서 소송을 걸겠다 뭐 이런 내용을 본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더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영화를 좀 재밌게 보셨다면 소설을 보시면 아마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들을 해냈을까요? 그 개인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을까요? 반 유토피아를 그렸다고는 하는데 독재자들 내지는 뭐 독재스러운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유토피아인 세상이 또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그 고문하는 사람이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문하면서 얘기를 해요. 권력의 목표가 뭔 것 같냐, 목적이 뭔 것 같냐 했더니 이제 스미스가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하고 이런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권력의 목적은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목적은 뭐 권력이고 우리는 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 일반 노동자 여기 이제 이 스미스만 해도 내부 당원인데 네. 외부 당원 이 사람은 내부 당원 스미스는 외부 당원인데 내부 당원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극소수의 내부 당원 외부 당원이 스미스만 해도 정말 어려운 궁핍한 생활을 하거든. 신발도 없고 맨발로 다니고 뭐 이런데 나머지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슬로건 내걸고 저 사람도 우리의 그 원하는 우리가 내보내는 정보에 따라서 그냥 저렇게 살는 동물 같은 존재, 인간이 아닌 존재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책의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결국 그렇게 저항을 하던 끝까지 몇 달 동안의 고문에도 저항을 하던 스미스가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애정부에 돌아가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그의 정신 눈처럼 깨끗하게 씻겼다. 피고석에 앉아 모든 죄를 자백하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얽어 넣었다. 그는 쏟아진 햇빛 속을 걸어가는 기분으로 하얀 타일 복도를 걸어갔다. 그의 뒤로 총을 든 간수가 나타났다. 오랫동안 그토록 바라던 총알이 날아와 그의 머리에 박혔다. 윈스턴은 빅브라더의 커다란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저 검은 콧수염 뒤에서 감춰진 미소의 의미를 알기까지 40년이 걸렸다. 오 잔인하고 부질없는 오해여. 오 저 사랑이 충만한 품속에서 벗어나 끈질기게 스스로 선택한 유형이여. 술 냄새나는 눈물 두 줄기가 코 양옆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다 잘된 일이었다. 투쟁은 끝났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아, 철저한 구성이네요, 진짜. 네, 잔인할 정도로. 왜 이렇게 또 출근길에 심란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네. 너무 심란해하지만 마시고 일단 오늘 하루 이성적으로 잘 보내시고 이 조지 오웰의 책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분) 책 읽기가 1월 16일에 소개한 책은 조지 오웰의 1984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조금 경쾌하게 가볍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만은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